엄마,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어요. 30평대가 10억씩 하더라고요. 예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분가할 때 집값은 엄마가 내주시겠다고. 그래,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구나. 10억이라니 꼭 그 아파트로 가야 하니? 엄마가 알아보니 근처 신축 아파트는 5억 정도면 살 수 있던데. 엄마, 저희 결혼할 때는 아파트 값이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았잖아요.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일인데. 집값은 엄마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 자금으로 2억 주시기로 한 것도 약속하셨죠? 마트 정리한 돈 25억을 셋으로 나누면 8억 정도니까 저한테 총 20억 주셔야 해요. 20억? 그게 무슨 말이니? 너한테 20억을 달라고. 네, 20억이에요. 이건 제가 처음부터 하나씩 정확히 계산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65세 김진숙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혹시 부모를 끝없이 돈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 아들과 며느리는 남편과 제가 함께 일군 마트를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하며 마트를 정리하면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따져보더군요. 몇 년 전 한 약속을 지키라며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10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남편과 저는 함께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꽤 제법 큰 마트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저는 두 자녀와 함께 마트를 지켜나갔습니다. 큰아들 정훈과 딸 지훈이 함께 운영을 도왔죠.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운영하는 마트를 믿고 취업이나 대학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았죠. 공부는 별로 하지 않았지만 주말이면 마트를 도와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전업으로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반면 딸 지훈이는 공부를 제법 잘했고 대구에서 알아주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공무원이 선호되던 시기에 그녀도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지만 몇 년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6년 전 공무원 시험에서도 떨어지고 난 뒤 제 권유로 마트에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지훈이도 점점 마트 일에 적응했고 우리 가족은 서로 힘을 합쳐 마트를 운영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큰아들 정훈이었습니다. 그는 마트 일을 하면서도 늘 자기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며 끊임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몇 억 단위의 돈을 빌려주려면 마트를 정리해야 했기에 제가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가능할 금액이었지만 만약 정훈이가 사업을 위해 떠난다면 마트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아이들이 어렸기에 모든 재산을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남편이 남긴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했지만 넉넉히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금도 조금 있었지만 대부분의 재산은 마트에 묶여 있었기에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결국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집 한 채는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딸 지훈이가 결혼한다면 혼수도 남 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었기에 남편을 대신해 마트를 열심히 운영하며 재산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들 정훈이가 결혼하겠다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며느리는 지훈이와 동갑인 아가씨로 백화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학벌이나 직업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트가 있었으니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마트에서 근무하며 생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기에 저는 정훈이에게 집 한 채 마련해주고 며느리에게도 아낌없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게 그리 쉽게 모아지지 않더군요.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정훈이는 제게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결혼하잖아요. 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마트에서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2억 정도만 빌려주세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정훈아, 엄마도 내가 너만의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단다. 하지만 너도 알잖니.
지금 결혼하면 신경 쓸 것도 많고 돈 나갈 일도 많을 텐데. 몇 년만 더 마트에서 일하면 그때 내가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정말요? 그런데 몇 년이나 더 해야 해요. 얼마나 주실 건데요? 우리 5년만 더 운영하고 마트를 정리하자. 그때 받은 돈을 너와 지훈이, 나 이렇게 셋이서 나누자. 정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약속 꼭 지키셔야 해요. 대신 그때까지 저랑 희민이는 집에서 함께 살게 해주세요. 예전부터 엄마가 제 결혼하면 아파트 한 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당장 아파트를 구해주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서로 도와주자. 저는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도 점점 힘들어졌고 언제까지 마트를 운영할 수 있을지 몰라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마트를 천천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트를 정리하면 권리금, 물품, 건물, 땅까지 모두 합쳐 약 20억 원은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며느리 희민이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마트에서 출근해 영업 준비를 도와줄 거라 기대했지만 희민이는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제가 바쁠 때라도 마트에 나와 일을 거들어줄 만도 했지만 마트에는 발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희와 함께 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표정을 자주 지었습니다. 분명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데 그녀의 태도는 저와 점점 벽을 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희민이가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은 어쩐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방에서 아들 정훈과 며느리 희민이가 나누는 이야기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해? 이제 4년 남았어. 1년 동안 잘 참았잖아. 조금만 더 참자. 그러면 우리 나가서 따로 살 수 있어. 지긋지긋해.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게 지냈는지 알아.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당신이랑 여행 한번 가본 적도 없어. 어머님이 큰 마트를 한다고 해서 돈이라도 마음껏 쓰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며느리의 말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정훈이가 연애할 때 며느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다른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TV를 켠 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거실에 나왔을 때 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불편해할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집에서조차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었지만 스스로 눈치가 보이더군요. 며느리는 우리가 퇴근하면 저녁을 차려놓곤 했지만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에게 저녁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퇴근하고 간단히 먹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하고 나니 집안은 점점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가 언제 마지막으로 되었는지 모르겠고 빨래도 제가 필요할 때마다 직접 해야 했습니다. 지훈이가 집에 있을 땐 저와 함께 대청소도 했지만 그렇지 않을 땐 모든 게 엉망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훈이가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전하며 예비 사위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비 사위는 지훈이와 동갑으로 대구에서 제법 큰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입도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제법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혼수도 필요 없고 신혼집은 옵션이 갖춰진 작은 오피스텔로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트와 거리가 있지만 결혼 후에도 마트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도 마트에서 계속 일할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엄마가 왜 서운하겠니?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데 혼수는 조금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정말 필요 없어요. 저희는 옵션 다 있는 오피스텔로 들어가니까 혼수 준비할 건 없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줄 순 없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봐. 그럼 오피스텔이 마트랑 거리가 있으니까 차 한 대 사주세요. 차, 그래. 어떤 차면 되겠니? 그냥 작은 차 한 대면 돼요. 혼수 때문에 엄마 마음 쓰이실까봐 그런 거예요. 꼭 사달라는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지훈이는 오빠 정훈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빠, 나중에 분가하고 집 한 채 받게 되면 그때 마트 팔아서 집값은 미리 빼놓고 나눠야 하니까 너도 대충 알고 있어.
지훈이의 태도는 돈에 집착하거나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현실적이고도 단순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족에게 부담을 덜어주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지훈이와 정훈 그리고 며느리의 모습은 참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면 그 수입에 맞춰 알맞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치를 부리거나 물건을 함부로 사지 않았고 생활비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 노력했죠. 하지만 며느리와 정훈이는 저와 삶의 기준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혼수도 필요 없고 그저 출퇴근할 수 있는 차 한 대만 필요하다고 한 지훈이의 말을 듣고 저는 준중형 차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어차피 정훈이가 분가하게 되면 집을 사줄 계획이 있었으니 정훈이도 크게 불만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 큰 착각이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차를 사줬다면서요. 응, 혼수는 필요 없다고 해서 출퇴근할 때 타라고 작은 차 한 대 사줬어. 왜 그러니? 정훈이는 얼굴을 굳히며 따져 물었습니다. 저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차별이라니. 너는 몇 년만 있으면 분가할 거잖니. 그때 집 구할 돈은 준비해 두었어. 내가 그때 내 집 구할 돈을 주려고 했지. 그건 나중 이야기잖아요. 그땐 그때고 저도 차 한 대 사주세요. 내가 무슨 차가 필요해? 바로 옆이 집인데다가 마트 차도 있잖아. 급할 땐 그거 타면 되지 않겠니? 정훈이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희민이가 타고 다니게 하려는 거예요. 희민이가 하루 종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생에게 출퇴근용으로 사준 차를 두고 자신에게는 필요하지도 않은 차를 며느리를 위해 사달라는 얘기를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정훈아, 너도 나한테 월급 몇백만 원씩 받아가잖아. 그 돈으로 사주면 되지 않겠니? 동생한테 차 사줬다고 너도 사달라는 억지가 어디 있니? 억지가 아니라 공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정훈이가 받을 큰 금액에서 자동차 구매 비용을 제외하고 주면 되겠다고요. 차를 갖게 된 정훈이와 희민이는 그날부터 쉬는 날이면 항상 차를 타고 근처로 놀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집에서 답답하게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바깥에 나가 조금이라도 여유를 찾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며느리가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 조금씩 집안일도 챙기게 되겠지. 그렇게 희망을 가져보려 했지만 현실은 더 멀어져 갔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정훈이가 주는 생활비로 낮으면 자동차를 타고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고 전국 각지의 맛집을 돌아다녔습니다. 집안일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고 저희 집에 사는 기본적인 책임조차 외면한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골프를 배워야겠다며 정훈이에게 몇백만 원에 달하는 레슨비를 요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에 점점 쌓여가는 실망감이 제 마음속에서 더 커져가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마트 일을 도왔지만 자신은 그동안 몇 년 일을 도운 것뿐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남편의 재산이었고 상속받은 재산을 가족에게 공평히 나누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휴게실에서 나오니 정훈이가 다급하게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휴게실에 있다 왔어. 왜 그래? 마트 인수 알아본다는 사람이 왔어요. 입구 쪽으로 가보세요. 정훈이의 말대로 입구로 나가보니 낯선 사람들이 마트 외관과 주차장을 꼼꼼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트를 인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트 사무실에 들어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이미 저희 조건을 알고 있는 듯 설명할 필요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미 여러 마트를 운영 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트를 정리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들으며 저는 현실의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문 밖에서 정훈이가 몰래 듣고 있는 모습을 CCTV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는 제가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만 사무실 CCTV에 정훈이가 문 뒤에 서서 이야기를 엿듣는 모습이 고스란히 잡혀 있었죠. 그때부터 정훈이는 자신이 얼마를 받을지 계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마트에 발길을 끊었던 며느리가 갑자기 매일 마트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몇 년 만에 일이라는 걸 해보니 너무 즐거워요.
며느리는 환한 얼굴로 말하며 이곳저곳 청소를 하고 물건 정리도 도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신이 나서 마트에 나와 일을 돕는 이유를 모를 줄 알았나. 이제 곧 마트를 정리하고 나면 받을 돈을 생각하니 즐거운 거겠지.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즐거우면 진작 나와서 마트 일을 좀 거들지 그랬니?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출근하면 저도 월급 챙겨주셔야 하잖아요. 일만 잘하면 월급도 챙겨주고 보너스도 줬지. 지금 일하는 건 일당으로 쳐서 주마. 그러자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세요. 안 주셔도 돼요.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너무 즐거워서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즐거워서라기보다는 마트가 정리되면 생길 돈과 분가 계획 때문에 신난 거겠지. 마트를 넘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계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 마트를 매매한 금액은 총 2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훈이의 집을 마련해줄 5억을 제외하면 20억이 남더군요. 제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각각 7억씩 주고 저는 노후를 위해 6억을 가지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은 현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훈이는 대구에서 가장 비싼 동네의 신축 아파트를 골랐고 그 아파트의 가격은 무려 10억 원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어요. 30평대가 10억씩 하더라고요. 예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분가할 때 집값은 엄마가 내주신다고요. 그래,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구나. 꼭 그 아파트여야 하니? 엄마가 알아보니 근처 신축 아파트는 5억이면 살 수 있더라. 그러자 정훈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아파트 값이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았잖아요.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일인데 집값은 엄마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 저 사업 자금으로 2억 주시기로 했던 것도 있죠. 그리고 마트 정리한 돈 25억을 3명으로 나누면 8억 정도니 저한테 총 20억 주셔야 해요. 20억? 그게 무슨 말이니? 너한테 20억을 달라고. 네, 20억이에요. 처음부터 하나씩 정확히 계산한 거예요. 저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25억 중에서 20억을 달라는 아들의 요구는 말 그대로 황당했습니다. 정훈아, 다시 생각해보자. 마트가 25억에 매매되었어. 그런데 어떻게 너한테 20억을 줄 수 있겠니? 지훈이에게도 나눠줘야 하고 엄마의 노후 자금도 빼놔야 하는데 그 돈을 몽땅 달라고 하는 거니 엄마가 한 약속이잖아요. 분가할 때 집을 사주기로 하셨고 제 사업 자금도 주시기로 했고요. 저는 그 약속만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계획에 10억짜리 아파트는 없었다. 엄마 계산은 25억 중에서 내 집값으로 5억을 빼고 남은 20억을 셋이 나누는 거였어. 너에게 줄 7억에 약속한 사업자금 2억까지 해서 총 9억을 생각했단다. 그런데 너는 대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얻으려고 하고 나머지 돈도 모두 가지려고 하는구나. 정우는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지훈이는 혼수도 필요 없다면서 작은 차 하나로 끝냈잖아요. 저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그만 이야기하자.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지훈이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지훈아, 마트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찾아왔어. 25억 원을 제시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 오빠가 문제야. 결혼할 때부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잖니. 돈을 빌려 달라고 했었지. 그런데 그때는 현금을 구할 수 없어서 5년 뒤 마트를 정리하면 사업 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 돈이 2억 정도 될 거야. 2억이나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데요. 그건 오빠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럴 거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분가할 때 집도 사주기로 했는데 이번엔 10억짜리 신축 아파트에 살겠다고 하는구나. 지훈이는 황당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요? 대체 왜요? 자기들 결혼할 때는 그런 아파트도 없었고 가격도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잖아요. 그때 안 해준 걸 엄마 탓으로 돌리면서 지금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정훈이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냥 3억, 4억만 줘도 좋은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그리고 또 있어요. 무슨 재벌집 며느리도 아니고 왜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마트 정리한 돈을 3등분해서 8억을 달라는 거야. 8억이요. 그러면 총 20억이잖아요. 20억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어떡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훈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오빠가 계산한 게 아닐 거예요. 새언니가 오빠를 가스라이팅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가스라이팅? 무슨 말이니? 오빠라면 분명히 엄마가 생각한 것처럼 계산했을 텐데 새언니가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오빠에게 계속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파트만 봐도 그렇잖아요. 오빠는 그 동네에 살아본 적도 없고 살 필요도 없는데 10억짜리 집을 요구한 걸 보면 분명해요. 그 말에 저는 지훈이의 이야기가 점점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구나. 정훈이가 이번처럼 욕심을 부린 적은 없었는데 사업 자금 2억을 제외하면 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오빠랑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제가 물어보면 조금 더 솔직히 말할지도 몰라요. 며칠 뒤 지훈이는 정훈이를 점심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맛있는 거 먹어요. 마트는 직원들에게 맡기고 우리 다 같이 외식하죠. 저는 지훈이가 정훈이와 무언가를 물어보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이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이는 정훈이를 향해 본론을 꺼냈습니다. 오빠,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거야? 정훈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큰 욕심 안 부리고 커피 체인점을 하려고 해. 희민이랑 같이 하려고. 커피 체인점. 그럼 월세 비싼 데서는 못하겠네. 못하지. 커피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월세 비싼 데를 잡겠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집은 어디로 이사하려고? 시내 대로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가려고. 그 동네가 희민이도 마음에 들어하고. 지훈이는 정훈이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 동네 아파트 엄청 비싸지 않아? 돈이 그렇게 있어? 10억짜리던데. 정훈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집값은 엄마가 주시기로 했어. 그렇죠, 엄마? 저는 그 말의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는 답답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무슨 10억이 있어? 엄마가 약속한 돈이야. 이번에 엄마한테 20억 받아야 한다고. 그렇지, 20억 받기로 했어. 어떻게 20억이 나와? 마트를 25억에 팔았는데 오빠한테 20억 주면 엄마는 뭐 먹고 살아? 오빠가 생각해도 그거 무리한 요구 아니야? 그러자 정훈이가 답했습니다. 엄마가 주기로 한 약속이잖아. 약속은 지켜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훈아, 엄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렴. 엄마는 아빠가 물려준 걸 너희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 당시의 집값은 2억 정도였고 내가 필요하다는 사업 자금도 2억 정도였어. 지금 집값이 오른 건 알지만 엄마는 그걸 5억으로 계산했어. 5억이면 충분히 좋은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잖니. 그러나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희민이는 꼭 그 아파트에 입주해야 한다고 했어요. 5억짜리 집이 있는 건 알지만 비싼 아파트는 비싼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엄마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세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25억에서 내 집값으로 5억을 빼고 남은 20억을 셋이 나눠야 하잖아. 그렇게 나눠도 너는 13억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돈으로도 만족이 안 되니 정우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20억으로 모든 걸 계획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13억이라니 희민이한테 뭐라고 하냐고요. 그러자 지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새언니가 20억 받아오라고 시킨 거지. 현실을 보고 생각해봐.
오빠는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걸 지키지도 않고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말이 돼. 정우는 불편한 표정으로 지훈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모시고 살아. 나는 5년 동안 희민이한테 바가지 긁히면서 모셨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라고. 그 순간 예전 거실에서 정훈이와 며느리가 나누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해? 이제 4년 남았어. 조금만 더 참자. 그들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며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며느리는 저와 함께 지내는 동안 답답해했고 아들에게 매일같이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엄마도 알고 있었지. 지훈이는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 내 생각에도 엄마가 계산한 것처럼 돈을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오빠가 새언니 말만 듣는 것 같아서 오늘 점심에 같이 이야기하자고 한 거야. 오빠가 엄마를 계속 모실 거 아니면 20억을 달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자 정훈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돈 못 받아가면 나 이혼당해. 지금까지 분가하겠다는 말, 사업할 거라는 말 하나로 겨우 이혼 이야기를 안 꺼내게 하고 살고 있는 거야. 이혼? 지훈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정훈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희민이가 돈 못 가져오면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 시집 잘못 왔다고 5년 동안 시집살이만 했다고 말이야. 이번에도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끝내자고 하더라. 정훈이의 말에 식당 안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말을 잃은 듯 무겁고 답답한 공기가 식당을 감쌌습니다. 저는 정막을 깨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혼해라. 시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다. 저의 단호한 한마디에 지훈이는 눈을 크게 뜨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이는 머릿속이 복잡한 듯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남은 식사 시간 동안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고 서로의 접시만 바라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너 뭐 하고 있니?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알아듣게 이야기해 줄래?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훈 씨에게 이혼하자고 했던 거, 시집 잘못 왔다고 이야기한 거, 지긋지긋하다고 했던 거 다 답답하고 화가 나서 실수로 한 말이에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실수로 한 이야기라니. 실수로라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원하는 아파트로 가지 않으면 정말 이혼할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실수였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라 정훈이에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시집 안 보냈니? 너에게 밥을 차리라고 한 적도 없고 그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나에게 한 이야기도 아니잖아. 나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대신 정훈이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사과해라. 어머님,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뒤 마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잔금을 모두 받은 날, 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지훈이를 집 거실로 불렀습니다.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마트에 관한 모든 업무가 끝났고 잔금도 모두 받았다. 그래서 너희에게 돈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해 주려고 한다. 정훈이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당연히 약속한 제 몫은 주셔야죠. 며느리 희민이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 집도 이미 알아봐놨고 가구랑 가전도 모두 정해놨어요. 이제 와서 못 주신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와서 못 주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못 주겠다고 했었는데 정훈이가 말하지 않았니? 그리고 저번에도 너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자 희민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정훈 씨는 자기만 믿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그때는 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행동에 대해 사과드린 거였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며느리에게 돈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녀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동안 정훈이와 희민이는 자신들이 받을 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았을 뿐 여전히 20억을 받을 수 있다고 당연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희망을 준 내 탓이겠지.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이렇게 결정했다. 마트를 팔고 남은 금액은 25억이야. 그 중에서 세금 빼고 남은 23억으로 너희에게 나눌 거다. 정훈아, 너희 아파트는 내가 10억짜리로 사줄게. 대신 내 명의로 할 거야. 너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면 나중에 명의를 변경해 줄 생각이다. 그리고 남은 돈 중에서 6억은 너희에게 나눠주마. 1억은 내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한다. 정훈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계산이 안 맞잖아요. 4억이 모자라잖아요. 며느리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해주실 거라면 처음부터 정훈 씨 명의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훈이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1억으로 어떻게 노후 생활을 하려고 해요. 자식들 다 퍼주고 엄마는 어떻게 살려고요. 저는 지훈이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훈아, 아파트 사주는 것에 만족해라. 지훈아, 엄마가 몇십 년 동안 투자해 놓은 게 없겠니? 모아놓은 돈이 없겠니? 너희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히 준비해뒀다. 그리고 정훈이가 아파트 명의를 받게 되면 나머지 집과 재산은 모두 지훈이에게 줄 생각이다. 정훈은 환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명의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명의를 그냥 바꿔주는 건 아니다. 내 재산을 준다고 해도 조건이 있다. 첫째, 내가 언제든 너희 집에 찾아가면 반갑게 맞이할 것. 둘째, 너희 모두 일주일에 한 번은 집으로 와서 함께 저녁을 먹을 것. 셋째, 3개월에 한 번씩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여행 갈 것. 넷째, 더 이상 나에게 돈 이야기를 하지 말 것. 마지막으로 이혼하지 말 것.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늙고 힘없다고 나를 무시하지도 말고 너희 모두 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명예 변경도 추가 재산도 없다. 사실 제가 가진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지내기엔 충분한 현금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조건이라도 내걸어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특히 지훈이가 걱정할까 싶어 저는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조건이라고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이게 조건이야. 다들 지킬 수 있겠니? 정훈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 지킬 수 있어요. 지훈이도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정말 그 돈으로 괜찮겠어? 벌써 걱정되는데. 젊을 때부터 고생은 혼자 다 하시고 이제 편하게 쉬셔야 할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너희 보는 낙으로 살면 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늙어서 돈이 있어야 자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들에게 제 뜻을 전했고 결론적으로 정훈이에게 아파트 명의 변경을 해줄 것이며 지훈이도 정훈이가 받은 만큼의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될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아파트 미입주 세대를 매매해 정훈이와 희민이를 새로운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들의 새 집에는 제 방도 하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니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는 날이면 며느리는 미리 도착해 음식을 준비했고 제가 아들의 집에 갈 때면 항상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하루 자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정훈이는 계획했던 대로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피스 상권의 가게를 얻었는데 주변 환경 덕분에 새벽부터 손님이 많아 새벽 일찍 문을 열고 주말에는 일찍 닫는다고 했습니다. 희민이는 더 이상 정훈이에게 잔소리하지 않았고 정훈이도 마트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밝아질 줄 알았더라면 결혼할 때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업할 수 있게 돈을 빌려줄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훈이의 남편 김서방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김서방이에요. 잘 지내시죠?
그래, 김서방. 요즘 일하느라 고생이 많지. 사실 해외 지사로 2년간 파견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김서방이 고생이 많구나. 그럼 지훈이도 따라가니? 아니요, 제가 왜 따라가요? 지훈이가 옆에서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오피스텔은 월세로 놓고 엄마랑 2년 동안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랑 같이 산다고? 그럼 김서방은 괜찮다고 했니? 네, 엄마 생각은 어때요? 혼자 지내는 것보다 저랑 같이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엄마는 좋지. 좋고 말고. 그럼 김서방 한국 돌아올 때까지 신세 좀 지겠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지낼 인연이 기대되면서도 새로운 변화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김서방이 해외지사로 파견을 가자마자 정말로 오피스텔을 월세로 내놓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함께 있으니 외롭지도 않고 시간이 더 잘 갔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이가 저를 챙기려 일부러 함께 살기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 고맙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딸과 지내는 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36살인 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일을 안 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실에 누워 마스크팩을 하고 있는 지훈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훈아, 그런데 너 취직은 안 할 거니? 36살인데 벌써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취직하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 그러자 지훈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취직 안 할 거예요. 오피스텔 월세 받아서 생활비 쓰고 나머지는 김서방이 벌어오잖아요. 뭐 김서방이 회사 잘리면 그때는 경력 살려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부러운 인생이구나. 그러면 취미 생활은 안 할 거야. 엄마, 우리 같이 취미 생활 하나 찾아볼래요? 엄마 운동 한 번도 안 해봤잖아. 탁구 배워보는 거 어때요? 너도 운동해 본 적 없잖아. 그럼 우리 백수끼리 취미로 탁구를 배워볼까? 그날 이후로 저는 지훈이와 함께 탁구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정훈이와 희민이도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을 보니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카페를 운영하며 밝아진 모습도 며느리가 예전보다 더 다정해진 모습도 모두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왜 그렇게 힘들고 벅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던 시절 끊임없이 들려오던 다툼 소리는 너무나 듣기 싫었고 마트를 정리할 때 정훈이가 입만 열면 이야기하던 20억이라는 금액에 깜짝깜짝 놀라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혹시 부모가 가진 모든 돈을 당연히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는 건 아닌가요? 물론 저도 아이들이 제 모든 돈을 가져가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의 재산을 아무렇지 않게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왜 이제 와서 주지 않느냐. 고 말할 때의 충격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로서의 공통된 바람은 자녀들이 걱정 없이 지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마트라도 있어서 취업 의지가 없던 아들과 공무원 시험에 실패한 딸을 어느 정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저는 아들이 결혼할 때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업 자금과 아파트를 미리 마련해 줬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내린 제 결정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이번 재산 분할 역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과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남은 재산에 대한 계획도 명확히 세워두었으니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언제든 환영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응원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